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람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마음 깊은 곳에서 부모의 모습이 더 선명해진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미처 몰랐던 부모의 눈빛, 손길, 그리고 그분들이 살아온 방식이 세월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또렷하게 다가옵니다. 위대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 역시 그랬습니다. 18세기 유럽을 대표하는 지성, 철학의 혁명을 이끈 사상가였지만 그에게도 평생 변치 않은 단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에 대한 깊은 존경과 감사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칸트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가 어떻게 부모의 가르침을 받아들였고 그것이 어떻게 그의 철학과 삶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가치가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임마누엘 칸트. 이 이름을 들으면 아마도 많은 분들이 어렵고 딱딱한 철학책을 떠올리실 겁니다.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 제목만 들어도 머리가 아파오는 것 같지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만날 칸트는 책 속의 철학자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자란 한 인간으로서의 칸트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의 가르침이 어떻게 세계를 바꾼 사상의 뿌리가 되었는지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724년 4월 22일 동프로이센의 작은 도시 퀘니히스베르크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임마누엘 칸트. 그는 마구장이 집안의 네 번째 아이였습니다. 칸트의 아버지 요한 게오르크 칸트는 마구를 만드는 장인이었습니다. 손재주가 좋았지만 그것만으로 큰 부를 이루기는 어려웠습니다. 어머니 안나 레기나는 경건한 신앙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9명의 자녀를 낳았지만 그중 5만이 살아남았을 정도로 당시의 삶은 고단했습니다. 집은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집 안에는 다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어린 칸트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안나 레기나는 매일 밤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도 있었고 정직하게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늘 이런 말로 이야기를 마무리했다고 전해집니다. 정직하게 살면 길이 열린다. 단순한 말이었지만 그 말 속에는 한 어머니의 깊은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난해도 정직하게 살면 비록 지금은 힘들어도 언젠가는 하늘이 돕는다는 믿음? 그것은 칸트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어머니는 또한 어린 칸트를 데리고 자주 산책을 나갔습니다. 임마누엘, 저 하늘을 봐라. 저 별들을 봐라. 하늘은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가르쳐주지만 동시에 우리도 이 세상의 일부라는 것을 알려준단다. 이 말은 훗날 칸트가 쓴 유명한 구절로 되살아납니다. 내 위에 별이 빛나는 하늘과 내 안의 도덕 법칙, 이 두 가지가 나를 경이로움으로 가득 채운다. 어머니와 함께 걸었던 들판, 함께 올려다보았던 하늘. 그것이 칸트 철학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아버지 요한은 말이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늘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가죽을 다듬고 재단하고 바느질하고 완성해가는 과정. 칸트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일하면서 가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일이란 건 급하게 하는 게 아니야. 정성을 다해서 한 땀 한 땀 제대로 해야 하는 거란다. 칸트는 훗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평생 규칙적인 삶을 살았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산책하고 같은 시간에 일했다. 이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배운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하는 삶이었습니다. 철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논리를 쌓아가는 것. 그것이 칸트 철학의 특징이 되었습니다. 칸트의 집은 가난했지만 부모는 늘 이웃을 생각했습니다. 겨울이 되면 어머니는 작은 빵 한 덩어리, 따뜻한 수프 한 그릇을 더 많이 만들어 이웃에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신들도 넉넉하지 않은데 왜 남을 돕느냐고 누가 물으면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게 적다고 해서 남을 돕지 말아야 할 이유는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어려움을 아니까 남의 어려움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지요. 이 말은 칸트의 마음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훗날 그가 쓴 윤리학의 핵심 명제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사람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로 대하라. 가난한 사람도 부유한 사람도 모두 동등한 존엄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착취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책에서 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추운 겨울날 이웃에게 수프를 나누어 주던 어머니의 모습에서 배운 것이었습니다. 칸트의 부모는 비록 가난했지만 교육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가난한 집 아이들은 대부분 일찍 일을 배우러 나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안나는 달랐습니다. 아들에게서 무언가 특별한 재능을 보았던 것일까요? 그녀는 칸트를 프리드리히 김나지움이라는 학교에 보냈습니다. 학비는 부담스러웠습니다. 아버지는 더 열심히 일해야 했고 어머니는 더욱 검소하게 살림을 꾸려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 번도 칸트에게 내가 공부하느라 우리가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공부를 해라, 임마누엘. 내가 배우는 것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너의 것이란다. 이 말은 칸트의 일생을 관통하는 신념이 되었습니다. 지식은 단순히 출세의 수단이 아니라 인간을 자유롭게 만드는 힘이라는 것. 이것이 훗날 칸트가 계몽주의를 옹호하고 감히 알려고 하라는 유명한 구호를 외치게 된 배경이었습니다. 칸트는 훗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철학의 기초는 어머니에게서 배웠다. 이 짧은 문장 속에 얼마나 많은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철학이란 무엇입니까? 세상을 이해하고 인간을 이해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학문입니다. 칸트는 그 모든 것의 시작이 어머니였다고 말합니다. 정직, 검소함, 이웃사랑, 자연에 대한 경외심, 배움에 대한 열정. 이 모든 것이 어머니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없었다면 순수 이성 비판도 도덕 형이상학도 없었을 것입니다. 1770년 칸트는 마침내 퀘니히스베르크 대학의 정교수가 되었습니다. 46세의 나이였습니다. 당시로서는 늦은 출세였지만 칸트에게는 기쁜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안정적인 수입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사강사로 가정교사로 이곳저곳을 떠돌며 근근히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이제는 당당히 교수라는 직함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책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출세하면 태도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칸트는 달랐습니다. 칸트는 교수가 된 후에도 자주 부모의 집을 찾았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1746년에 세상을 떠났지만 어머니 안나는 1737년까지 살아계셨습니다. 칸트가 13세 때 어머니를 여의었지만 그 기억은 평생 생생했습니다. 칸트는 성공한 후에도 부모가 살던 동네를 자주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가난한 이웃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칸트는 그들과 함께 소박한 식사를 했습니다.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제 더 좋은 음식을 드실 수 있으시지 않습니까? 칸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좋은 음식이란 무엇인가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나누는 음식이 가장 좋은 음식입니다. 칸트의 삶에는 유명한 일과가 있었습니다. 매일 오후 3시 30분, 정확히 같은 시간에 같은 코스로 산책을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칸트의 산책 시간에 맞춰 시계를 맞출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1년에 단 하루 칸트의 산책 시간이 달라지는 날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이었습니다. 그날이 되면 칸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옷을 단정히 입고 검은색 외투를 걸쳤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묻힌 공동묘지로 향했습니다. 묘지에 도착하면 칸트는 조용히 서서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말없이 고요하게 오랜 시간을 그렇게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칸트는 이 산책을 평생 계속했습니다. 70대가 되어
몸이 불편해진 후에도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그 길을 걸었습니다. 칸트는 교수로서 받은 수입을 아껴서 모았습니다. 화려하게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나누었습니다. 가난한 학생이 학비를 낼 수 없다고 하면 칸트는 익명으로 지원했습니다. 이웃이 병들어 약값이 없다고 하면 몰래 돈을 전했습니다. 겨울에 난방비가 없어 추위에 떠는 사람이 있으면 장작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어머니가 수프를 나누어 주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이 많다고 자랑하지 않고 필요한 사람에게 조용히 나누어 주는 것. 칸트는 그것을 평생의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칸트에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왜 그렇게 남을 도우십니까? 그들이 교수님께 무엇을 해드린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칸트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돕는 것은 그들이 나에게 무언가를 해주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바로 칸트 윤리학의 핵심입니다. 인간은 그 자체로 존엄한 존재입니다. 조건 없이, 대가 없이 그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칸트의 명성은 점점 높아졌습니다. 순수이성 비판이 출판되고 유럽 전역의 학자들이 그의 이론을 논의했습니다. 프로이센의 왕도 칸트를 알고 있었고 각국에서 초청장이 날아왔습니다. 하지만 칸트는 퀘니히스베르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평생 자신이 태어난 도시에서 살았습니다. 부모가 살던 곳, 어린 시절의 추억이 깃든 곳을 떠나고 싶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는 여전히 작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누군가 교수님은 왜 더 큰 집으로 이사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으면 칸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집의 크기가 사람의 크기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의 마음이 집을 채웁니다. 이건 역시 부모에게서 배운 것이었습니다. 가난했지만 따뜻했던 어린 시절의 집. 그곳에서 칸트는 진정한 풍요로움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사람을 목적 그 자체로 대하라. 칸트의 가장 유명한 윤리 명제입니다. 인간을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고 결코 한낱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사람을 이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도구처럼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고 존엄하며 존중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명제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책에서? 논리적 사유에서? 아닙니다. 추운 겨울날 이웃에게 수프를 나누어 주던 어머니의 모습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이웃을 돕는 대가로 무언가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갚아라, 우리에게 고마워해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추위에 떨고 있기 때문에 도왔습니다. 칸트는 그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도덕이란 조건이 없는 것이라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이라고, 그저 옳기 때문에 옳은 일을 하는 것이라고. 칸트는 의무를 강조했습니다. 옳은 일은 의무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차갑게 느낍니다. 의무라니 마치 감정 없는 로봇처럼 행동하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칸트에게 의무는 차가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버지는 말이 적었지만 매일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 그것은 의무였습니까? 사랑이었습니까? 둘 다였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의무를 통해 표현됩니다. 매일 성실하게 일하는 것, 가족을 돌보는 것, 약속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칸트는 그것을 아버지에게서 배웠습니다. 화려한 말은 없었지만 한 땀 한 땀 가죽을 꿰매는 아버지의 손에서 사랑을 보았습니다. 칸트 철학의 또 다른 핵심은 자율성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법칙을 만들고 스스로 그것을 따르는 존재이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진정한 자유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정한 원칙에 따라 사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역시 부모에게서 배운 것이었습니다. 부모는 칸트에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책임지도록 가르쳤습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해라. 하지만 그것이 정말 옳은지 깊이 생각해봐라. 이것이 바로 자율성입니다. 외부의 명령이 아니라 내면의 목소리를 따르는 것. 하지만 그 내면의 목소리가 이성에 기반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 칸트는 이것을 평생의 철학으로 만들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칸트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1790년대 후반 칸트는 70대가 되었습니다.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억력이 흐려졌고 걷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한때 그토록 정확했던 산책 시간도 지키기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부모에 대한 기억과 감사였습니다. 칸트는 제자들에게 자주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가난했지만 따뜻했던 집, 정직하게 살라고 가르쳤던 어머니, 묵묵히 일하던 아버지.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칸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고 합니다. 어떤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의 철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칸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진정한 품격은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디서 배우셨습니까? 어머니에게서입니다. 칸트는 평생 어머니의 말을 되뇌었습니다. 진정한 품격은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품격이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행동하느냐에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칸트의 집은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는 품격이 있었습니다. 이웃을 돕고 정직하게 살고 서로를 존중하는 품격. 그것이 어린 칸트에게 가장 큰 유산이었습니다. 철학의 궁극적 목표. 칸트의 철학은 복잡합니다. 순수 이성 비판은 900페이지가 넘는 두꺼운 책이고 그 안의 논리는 매우 정교합니다. 하지만 칸트가 평생 추구한 것은 단순합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답게 살 수 있는가? 이것이 칸트 철학의 궁극적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부모에게서 배운 것이었습니다. 정직하게 살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의무를 다하고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다운 삶이었습니다. 칸트는 이것을 학문적 언어로 정교하게 다듬었습니다. 하지만 그 뿌리는 퀘니히스베르크의 작은 집, 가난하지만 따뜻했던 가정에 있었습니다. 1804년 2월 12일 칸트는 8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칸트는 거의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그는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좋다. 괜찮다. 무엇이 좋다는 것일까요? 아마도 칸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만족했을 것입니다. 부모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않고 살았다는 것. 정직하게, 성실하게,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살았다는 것. 그것이 칸트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칸트가 떠난 후 그의 책상 위에서 한 장의 종이가 발견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위에 별이 빛나는 하늘과 내 안의 도덕 법칙.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진정으로 소중한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명예로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법, 주어진 삶에 감사하는 마음, 정직함을 잃지 않는 태도,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마음.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배우지 않습니다. 책에서 읽어서 아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가족 속에서, 일상 속에서 부모의 삶을 보며 자연스럽게 배우는 것입니다. 칸트가 위대한 철학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천재여서가 아니었습니다. 좋은 부모를 만나서였습니다. 가난했지만 정직했고 배우지 못했지만 지혜로웠고 가진 것은 적었지만 나눌 줄 알았던 부모. 그들이 칸트를 만들었습니다. 말보다 강한 것. 부모는 가르치려고 하지 않아도 가르칩니다. 말로 정직하게 살아라고 100번 이야기하는 것보다 한 번 정직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강력합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라고 1000번 말하는 것보다 한번 이웃에게 손을 내미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깊은 감동을 줍니다. 칸트의 부모는 특별한 교육 이론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들이 옳다고 믿는 대로 살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들에게는 최고의 교육이 되었습니다. 칸트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르침은 제자들에게 전해졌고 책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한 어머니의 사랑이 아들을 거쳐 전 세계로 퍼져나간 것입니다. 칸트는 1804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20년도 더 전의 일입니다. 하지만 그가 부모에게서 배운 가르침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사람을 목적 그 자체로 대하라는 명제는 오늘날에도 인권의 기초가 됩니다. 정직하게 살아라는 원칙은 여전히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족의 힘입니다. 부모의 가르침은 죽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빛을 잃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월이 흐를수록 더 깊은 의미로 다가옵니다. 가족은 함께 있는 시간이 길지 않아도 남겨주는 마음은 평생을 함께합니다. 칸트는 어머니를 13세의 여이였습니다. 함께한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어머니가 보여준 사랑, 가르침, 그 모든 것이 칸트의 80년 인생을 이끌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과 함께한 시간이 어쩌면 생각보다 짧았을지도 모릅니다. 바쁘게 살다 보니 자주 찾아뵙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부모님이 안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남긴 것은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될 때 문득 부모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것이 바로 가족이 남긴 유산입니다. 돈이나 재산이 아니라 마음과 정신입니다. 칸트의 부모는 재산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의 방식, 그들의 가치관이 아들을 통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칸트라는 위대한 철학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칸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칸트가 위대한 철학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 그 해답은 놀랍게도 가난한 부모님의 작은 사랑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다시 떠오르는 얼굴이 하나쯤 있으시겠지요. 그분이 우리에게 해주셨던 말씀, 보여주셨던 모습, 남겨주신 가르침, 그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힘입니다. 칸트가 남긴 말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내 위에 별이 빛나는 하늘과 내 안의 도덕 법칙, 이 두 가지가 나를 경이로움으로 가득 채운다. 별이 빛나는 하늘을 올려다볼 때 우리는 우주의 광대함 앞에서 겸손해집니다. 내 안의 도덕 법칙을 느낄 때 우리는 인간의 존엄함 앞에서 고개를 숙입니다. 이 두 가지, 겸손과 존엄. 칸트는 그것을 부모에게서 배웠습니다. 가족은 함께 있는 시간이 길지 않아도 남겨주는 마음은 평생을 함께합니다. 부모의 삶은 하나의 철학책입니다. 천천히 읽을수록 더 많은 걸 깨닫게 되지요. 오늘 하루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노년에 이르러 가장 감사한 것은 부모님이 내게 보여주신 삶의 방식이다. 그것이 내 모든 철학의 시작이었다. 임마누엘 칸트.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